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필터 없이 말하는 한 형님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는 10년 차가 되어가고 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진 이제 4년 차가 되어 가네요. 제 일의 특성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바로 남편과 함께 외국에서 생활을 했었던 경우였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저희 형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님은 좀 생각 없이 말하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맘충에 좀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맘충이라는 말은 풀이를 해보면 참 혐오스러운 단어인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저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좀 너무한다 싶었지만 저는 형님을 보면 볼수록 맘충이란 말이 왜 탄생했는지 대략 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엔 남편과 같이 외국 생활을 했었으니까 얼굴 맞댈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형님과 본격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니 이 양반이 정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낌새를 몰랐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었다는 거였죠. 저희 부부가 외국에 있는 6년 동안 형님은 항상 방학 때가 되면 조카들을 데리고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오시곤 했었습니다. 아이들 방학이 한 달 정도 되니까 그동안 저희 집에서 자고 먹고 그렇게 숙식을 해결을 했었는데 이유는 바로 조카들의 언어 공부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아이들 랭귀지 코스라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텐데 그냥 무작정 오시는 거예요. 원래 언어라는 것이 그 생활권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라면서 말이죠. 물론 저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법이거든요. 형님이 원하는 방식은 그냥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묵으면서 저나 남편이 조카들에게 제2 외국어만을 쓰기를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한국어를 절대로 하지 말고 오로지 제2 외국어만 써달라고 하셨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한국어 금지라니 그것도 객식구이면서 형님이 저희 집에 신세를 지는 거면서 그리 요구를 하셨었죠.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다른 한국 친구들을 보면 뭐 15년부터 사촌에 8촌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와서 아예 가질 않으니까 결국엔 집을 작은 곳으로 옮겨서 원천 차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냐고요?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였었죠. 저나 남편은 그런 경우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형님이 좀 신경 쓰였던 거지 조카들은 매우 귀엽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있어봤자 한 달인데 뭐 그렇게 불편했겠어요. 암튼 6년 내내 형님은 그리 하셨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조카들이 컸으니 본격적으로 제2 외국어를 가르쳐줬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추시더라고요.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누굴 가르쳐 본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저희 외국어는 거의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가벼운 대화 상대는 되어줄 수 있어도 본격적으로 조카들을 가르치는 건 전문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이 낫겠다 하니 형님은 아주 오랫동안 제 뒷담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나지도 않았고 운 좋아서 외국에서 일한 주제에 그리고 알고 보니 언어 실력도 영꽝이더라.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슬쩍하고 발을 빼는데 못한다 라는 말은 절대 안 하면서 기겁하는 꼴을 보니 자기가 너무 웃겼다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저희 아가씨에게 전해 듣게 되었었습니다. 형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가 좋아서 막 그 사람한테 달라붙었다가 만일 그 사람이 거절을 하거나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식구들에게 달라붙어서 그 사람 욕을 하시는 그런 부류 말입니다. 식구들 해봤자 몇 명이나 된다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 수 틀리면 이 사람한테 가서 다른 식구 욕하고 그게 식구들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형님이 참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사이에서 형님은 그냥 그런 사람 혹은 아이들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일명 맘충으로만 통했었는데
저희 형님이 그런 분이세요. 식당 가서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 조금만 해달라고 하는. 기사에서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바로 제 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먹을 거다, 아이들이 할 거다 라는 그 말이 엄마들 사이에선 무슨 우대권이라도 되는 것 같더군요. 절대 안 되는 것도 아이들이라고 하면 통과, 요구하면 안 되는 것도 아이들이라고 하면 수락. 암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이들 먹을 것이라고 공짜로 동냥질하는 건 기본이었고, 하물며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껌이나 사탕 같은 것을 계산도 안 하고 아이들이 까먹어도 저먼 언니가 사주는 거야. 우리 애들 이쁘죠? 그럼 언니가 하나 사줘요. 라고 능청을 떠는 그런 사람이었죠. 주체 그 자체였습니다. 아주버니는 저런 형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치를 떨곤 하셨어요. 아마 아주버니가 형님을 더 비난하니까 형님은 더 보란듯이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저와 아가씨를 놓고 형님과 비교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가씨는 자기 일 하면서 관리도 하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지 못하냐? 왜 한참 뒤떨어지는 것이냐? 보고 느끼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 아주버니가 저리 말씀하시면 저희 형님이 가만 계셨겠습니까? 너무 흔해도 흔한 그 레파토리가 출동을 하는 거죠. 형님도 문제였지만 분명 아주버니도 문제이긴 했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본인이 존중 안 하면 과연 누가 그 와이프를 존중해 줄까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데 아주버니는 형님의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에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저란 사람도 한국에 들어왔고 아가씨도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것 같은데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님은 역시 대단한 분이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면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을 만도 한데 형님은 그럼 진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잘나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난 거래? 웃기고 있네. 야, 너랑 나랑 토낀 개끼니야. 어디서 누굴 지적질이야? 나를 비난하기 전에 너 먼저 반성을 해.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게 등등 이라고 하셨었거든요. 천생연분인 건지 아니면 아이 키우고 살다 보니 형님의 성격이 개조가 된 건지 모르겠으나 암튼 보통의 여자 같은 성격은 전혀 아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조카가 제게 묻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이죠. 어린 조카가 물어볼 수 있는 종류의 말은 아니었었는데 아마도 형님은 조카들에게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보고 돈이 많냐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 맞냐고, 그럼 그 돈은 언제 주는 것이냐고 제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조카의 말을 듣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종류의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게 물어봤었거든요. 하물며 그때 저를 쳐다보는데 표정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조카가 형님을 불렀습니다. 제가 대답을 안 해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조카가 형님 귀에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은 들으면서 계속 저를 쳐다봤고, 그리고 제가 느낄 때 음흉하다고 생각되어질 만한 그런 웃음을 지어 보이셨었습니다. 조카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형님이 제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황당 그 자체인 말을 하셨습니다. 아, 우리 애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한 거냐면 언젠가 나한테 묻더라고. 왜 동서한테 애가 없는 거냐고. 자기도 다른 동생 갖고 싶은데 왜 동생을 안 낳아주는 거냐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지금 일부러 동생을 안 만드는 거다. 그게 웬 줄 아냐? 다 너희들한테 집중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얘기해줬거든. 아가씨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다른 집안의 아이가 되는 거잖아. 동서가 아이를 낳아야지만 우리 집안의 아이가 되는 건데 나중에 이것저것 가지고 싸움 안 하게끔 동서네가 아이를 갖지 않는 거라고 했거든. 요새 애들이 워낙에 빨라. 그랬더니 대뜸 나한테
그럼 동선의 돈도 다 자기 거가 되는 거냐고 묻더라고. 정말 똑똑하지 않아? 우리 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걸 요즘 애들은 다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줬어. 동선의 돈, 집, 그리고 뭐 나중에 땅을 산다든지 해도 그건 다 우리 아들 거 되는 거라고. 물려줄 아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 것이 되는 거라고 얘기해줬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우리 애들이 저렇게 효자들이야. 그 돈 얼른 받아서 나 여행도 시켜주고 옷도 사주고 피부과도 보내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정말 우리 아들들 효자지? 그래서 물어본 거야. 내가 남편복은 없어도 자식복은 좀 있는 편이거든. 애들이 벌써부터 나한테 효도하고 싶다고 아주 난리야. 힘들긴 하지만 이래서 자식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 사실 맞잖아. 나중에 어디 사회에 환원할 것도 아니고 죽어서 그 돈이랑 재산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 차지 되는 거 아니겠어? 저 녀석들이 복 받은 거지. 애미애비인 변변 차는데 그래도 동선애가 유능하잖아. 애들 눈에도 그게 보이나 봐. 하여튼 요즘 애들은 정말 똑똑하다니까.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카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는 형님도 이상했고, 그리고 조카가 물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셨다는 것 자체도 좀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조카에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유치하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형님도 농담이라 여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 그랬습니다. 저나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이가 없으니 나중에 둘이 시설 좋은 실버타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아마 전 재산 다 털어 넣어도 모자랄 듯 싶어서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듣겠다고. 형님 말처럼 요즘 아이들 우리 클 때와는 정말 다른 것 같다고. 어쩜 셈법이 저렇게 똑부러질 수 있는 거냐고. 은근히 비아냥대면서 비꼬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우리 애들 거야. 실버타운 그거 뭐 얼마나 하겠어?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잘해. 그래야 나중에 애들이 동선에도 보살펴줄 거 아니야? 지금부터 우리 재산은 니들 거다라는 것을 주입시켜야 한다고. 요즘 애들 돈에 관해선 웬만한 성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어리다고 무조건 어린 게 아니야. 걔들도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나중에 지들한테 뭐라도 있겠구나 싶으면 동선애한테도 정말 잘할걸. 마늘 개뿔 없으면 우리 애들이 동선애 들여다보기라도 하겠어? 언제까지 잘 된다는 보장 없잖아. 보험 든다 생각하고 동서도 그냥 조카들한테 다 줘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라고. 그래야 늙어서 쓸쓸하지 않고 외롭지 않아. 어차피 아이 낳을 마음도 없잖아. 말할 상대가 되질 않더라고요.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으니까 말을 섞다 보면 속 터지는 건 저밖에 없겠더군요. 저희 형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다들 아시겠죠? 저건 염치가 없다, 양심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너무 주책맞은 아줌마의 모습? 암튼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필터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던 형님이 결국엔 크게 사고를 치셨는데 이번엔 제가 아니라 바로 시부모님에게서였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 뉴스에서도 자괴감 드는 기사들만 나오고 정말 살맛이 안 나긴 하잖아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이 과연 귀에 들어갈까요? 아무리 희망 섞인 말을 해준다 한들 그들이 마음속에 그게 들어갈까요? 저는 이번에 사고를 치신 형님 입장 100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만 말을 조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부모님에게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말고 집 한 채가 더 있으십니다. 그것도 아파트였었는데 요즘 아파트값 장난 아니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것이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었는데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다짜고짜 그 아파트를 달라고 하셨다네요.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랬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시댁에 저라는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 즉 시댁의 며느리라고는 유일하게 형님만 존재했을 때 시어머니는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 말고 전세를 준 그 집을 꼭 형님네에게 주시겠다고 말이죠. 구두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땐 꼭 줄 것처럼 말을 했었는데 10년이 지나도 줄 생각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형님은 혹시 시어머니가 까먹은 건 아닌가 싶어서 그 아파트 주실 생각이면 지금 바로 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한 거니까 생각난 김에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재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0년 전 그 아파트 값 얼마 안 했겠죠. 지금 시세로 따지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값이 아니라 금파트 값 아닌가요? 10년 동안 그 아파트 값이 올라도 너무 오른 거였고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냥 형님네 부부에게 턱하고 주기 망설여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와 형님 사이엔 언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 못 주시겠다고 하고 형님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하고 약속을 깨서 미안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면 혹시 동선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시어머니 생각을 곡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시부모님에게 다른 아파트가 있는 줄도 몰랐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었는데 남편은 물론 알고 있었겠지만 제게 내색 한번 한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자꾸 저를 걸고 넘어지셨다고 하네요. 며느리 한 명일 땐 다 줄 것처럼 하더니 며느리 둘이니까 이제 저울질 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형님네 사정 정말 뻔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고 싶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도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형님은 그 정도를 넘어서도 너무 넘어섰다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파트를 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아주버니의 모습을 보니 이미 형님과 이야기를 끝내놓은 것 같았어요. 형님이 막말을 하고 시어머니와 맞서고 있을 때 아주버니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거든요. 주책맞은 맘충에서 형님은 이제는 시부모 재산 노리는 그런 몰상식한 며느리의 모습까지 보여주더군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만하자고 좀 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해도 형님은 얼른 내놓아라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일 지금 받지 못하면 저희 부부에게 빼앗길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너무 꼴사나웠던 게 뭐냐면 형님이 난리를 치면 칠수록 형님이 시부모님한테 막말을 하면 할수록 왠지 아주버니가 그런 형님을 더 부추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서 사람 콕콕 찔러가면서 자기 손엔 더러운 거 묻히지 않고 이익만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뻔히 어떤 속셈인 줄 알겠는데 제가 멀어 나서서 말할 수도 없고 암튼 참 분위기 이상하게 돌아가긴 했었습니다. 제가 저희 형님을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형님하고 말을 섞지 않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하거나 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하고 사이가 틀어지다 보니 저하고도 왠지 서먹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꿈쩍을 안 하고 형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형님은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형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점에 당황스럽긴 그지없지만 형님이 제게 말씀하신 건 바로 그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원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당신한테 그 아파트가 오기보다는 저희 부부에게 올 가능성이 많다면서 말이죠. 포기를 하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셨어요. 그깟 각서 써드리면 되는 건데 사람이 너무 추해 보였습니다.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더니 어쩜 저주경으로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건지 나중엔 사람이 안쓰러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각서 써드린다 했습니다. 확실하게 깔끔하게 포기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형님에겐 한마디 정도는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지금 남의 것을 욕심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형님의 모습은 절대로 조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형님, 그거 형님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남의 거 탐내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싫으시다 하면 형님은 그걸 달라고 억지 부릴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 건데요.
각서요? 써드릴게요. 형님 마음이 이 각서로 편해진다면 당연히 써드려야죠. 그런데요, 형님. 지금 형님 행동 너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괴물처럼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이 좋았던 식구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분탕질 해버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제발 이 각서를 위안 삼으시고 어머니에게 말씀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주시겠죠. 그리고 지금 생각하시는 바가 다 있겠죠. 우리 좀 편안하게 웃으면서 지내면 안 되는 건가요? 제 각서를 들고 등을 보이던 형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형님은 제 말을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았어요. 제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겠죠. 저도 잘 알지만 가족으로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간히 형님에게 잘 지내냐는 연락이 오긴 하지만 지금 시국도 그렇고 자주 모이질 않으니 거의 얼굴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각서는 시부모님에게도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게 징글징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주시라고 하고 싶었어요. 본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 있으니 시어머니도 재지 마시고 이왕 줄 거면 그냥 형님에게 주시라고 말이죠. 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체면 이런 거 다 없어지더라고요. 결국엔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안면 몰수를 하게 되더군요. 우리 형님이 왜 그 지경까지 갔는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래도 버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남의 것을 탐내고 본래 주인이었던 사람도 저울질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제 것이 아니니 제가 뭐라 말을 하겠습니까? 언젠간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이 되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